12년 전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는 스페인의 고속열차 시에로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감탄했어요. 사막 위에 총알이 달린다고 말이죠. 언론에서는 연일 찬사를 보냈고 정부는 이를 21세기 아랍 세계의 혁신적 도약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시에로의 첫 시험 운행날, 저는 VIP석에 앉아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의 부드러운 진동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막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열차가 아랍 세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차는 분명히 빨랐지만 우리 땅의 조건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에 맞춰 설계된 시스템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봄철이 되면 거대한 모래벽이 하늘을 덮고 지나가는데 시에로의 공기 흡입구는 이런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필터가 막히고 엔진이 과열되고 결국 열차는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 서곤 했습니다. 승객들은 몇 시간씩 뜨거운 열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죠. 두 번째는 기온 문제였습니다. 여름철 45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냉각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냈어요. 승객들은 에어컨이 꺼진 열차 안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시 운행률은 60%를 밑돌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거리의 문제였습니다. 유럽과 달리 우리의 도시들은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어요. 장거리 운행에 최적화되지 않은 시스템은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운행 중단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그 기차를 직접 고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 매뉴얼은 전부 비공개였고 핵심 부품들은 블랙박스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스페인에서 기술자가 날아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며칠씩 운행이 중단되곤 했습니다. 저는 운송청 총괄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었지만 기술 주권은 없었습니다. 마치 값비싼 장난감을 가진 아이처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2024년 11월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표지에는 알라카리마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1200km에 달하는 사막 고속철 계획, 두바이에서 시작해 리야드를 거쳐 바그다드까지 이어지는 아랍 횡단 고속철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아랍 세계의 경제 통합과 문화 교류를 위한 거대한 비전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어요. 12년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술 이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철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말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각국 대표들이 줄지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CRRC 모두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는 TGV의 화려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속 574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독일 대표는 ICE의 안정성과 정밀함을 강조했고 일본 대표는 신칸센의 무사고 운행 기록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대표는 가장 공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속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가장 짧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제안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30%가량 저렴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제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단장은 이영준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꽃다발도 없었고 고급 정장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무드 총괄관님, 우리는 큰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수치나 과장된 성과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직접 보고 만져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그의 자신감보다 겸손에 더 큰 신뢰가 갔습니다. 12년 전 스페인 대표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장된 약속들이 떠올랐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이영준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KTX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만의 환경에서 우리만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할 때 한국 대표는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랍의 사막 환경은 특별합니다. 한국의 겨울과 여름의 극심한 온도차 그리고 황사 문제는 여러분의 모래 폭풍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20년간 KTX를 운행해 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우리 환경에 적합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이 기술을 전수해 줄 의향이 있을까? 2025년 1월 우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랍 횡단철도 프로젝트 검토단 15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에서는 이영준 씨를 포함해 기술진 20여 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특별 실험실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짜 모래 폭풍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기차를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실험실 안에는 KTX의 일부분을 재현한 모형이 있었고 강력한 송풍기와 특수 모래가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온도 50도까지 올릴 수 있었고 습도와 염분 농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2년 전부터 아랍 지역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 김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두바이의 여름 기온, 리야드의 모래 폭풍 데이터, 심지어 바닷가 도시들의 염분 농도까지 모두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제안한 KTX 아람은 솔직히 유럽의 최신 고속열차들보다는 느렸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 프랑스 TGV의 320km보다 분명히 느렸어요. 하지만 그 대신 열차의 설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차 밑면을 보니 모래 차단 필터가 4단계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필터는 큰 모래 알갱이를, 두 번째는 중간 크기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미세한 모래까지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운행 중에도 자동으로 청소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냉각 시스템도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 방식이 아니라 사막의 낮과 밤 온도차를 이용한 열교환 시스템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었어요. 이를 통해 50도의 열기에서도 안정적인 냉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한국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 중 한 명인 기계 엔지니어 사미르였어요. 그가 직접 열차 밑으로 들어가서 필터를 만져보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그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전등을 건네주고 필터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분해까지 해서 내부 구조를 보여주었죠.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기술 공유의 자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터 교체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20분이면 교체할 수 있어요. 한국 기술자가 사미르에게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복잡한 부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사미르는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도면도 드리고 제작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술 이전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12년 전과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스페인 시에로를 도입할 때 그들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대했어요. 기술은 판매하지만 공유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견학이 끝난 후 우리는 실제 KTX를 타고 부산까지 여행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2시간 40분 만에 주행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KTX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20년간 한국 땅에서 수백만 명을 안전하게 운송해온 신뢰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고치고 발전시켜온 자체 기술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한국철도공사의 정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비사 박철수 씨는 20년간 KTX를 정비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TGV 기술을 들여왔지만 이제는 70% 이상이 우리 기술입니다. 그의 설명이었어요. 한국의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 그리고 산악 지형에 맞춰 계속 개선해왔거든요.
그는 우리에게 정비 매뉴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상세한 설명서였는데 모든 부품의 분해 조립 방법부터 고장 진단, 예방 정비까지 모든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배울 수 있도록 6개월 연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조건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영준 씨와의 저녁 식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무드 총괄관님,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차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랍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차는 우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치는 법은 반드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차가 되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12년 전 우리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2025년 3월 아랍 횡단철도 프로젝트의 공급업체로 한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6개국 교통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바이에서 조인식이 열렸어요.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 완공 예정일은 202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이 계약서의 30%를 차지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차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제조, 정비, 운영까지 모든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개국에서 각각 100명씩 총 600명의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해 1년간 연수를 받기로 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KTX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자국으로 돌아가 아랍 횡단철도의 핵심 인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랍 횡단철도의 첫 번째 열차 아람1호가 두바이에 도착한 거예요. 한국 창원에서 제조되어 부산항을 거쳐 두바이 항구로 운송된 8량 편성의 아름다운 열차였습니다. 은빛 차체에는 아랍 6개국의 국기와 한국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열차 측면에는 아랍어와 한국어로 아람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두바이 중앙역에서 열린 도착 행사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기차를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첫 시범 운행일은 2025년 5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 150km 구간을 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날씨가 최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치솟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섭씨 47도까지 올라갔어요. 게다가 오후 2시경부터는 거대한 모래 폭풍까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누런 먼지로 뒤덮이고 가시거리는 100m도 안 될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운행을 연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야말로 진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 아람1호는 두바이 중앙역을 출발했습니다. 250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그 중에는 6개국 교통장관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열차는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필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냉각 장치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승객들은 외부의 혹독한 환경과는 달리 쾌적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정차역인 샤르자에서 사미르가 직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온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열차 밑으로 들어가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센서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사미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12년 전 스페인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기차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열차 안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자 자미아가 개발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정확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미아는 한국에서 IT 기술을 배우고 온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승객들의 목적지와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시스템이었어요. 오후 5시 30분 아람1호는 예정 시간에 맞춰 아부다비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모래 폭풍과 극한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운행이었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열차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차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첫 번째 미래였습니다. 12년 전 스페인 기술에 의존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손으로 기차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업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바이-아부다비 구간의 1일 승객 수는 평균 8,000명을 기록했어요. 정시 운행률은 98.5%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2년 전 시에로의 60%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지 기술자들의 성장이었어요. 사미르는 이제 아람 1호의 수석 정비사가 되어 있었고, 자미아는 IT 시스템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600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2026년 8월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랍 횡단 철도의 마지막 구간인 바그다드-쿠웨이트 노선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람 5호를 타고 두바이에서 바그다드까지 1200km 전 구간을 완주한 거예요. 오전 8시 두바이를 출발해서 오후 8시 바그다드에 도착하는 12시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6개국을 관통하는 이 여행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는 UAE의 현대적인 도시들, 사우디의 광활한 사막, 쿠웨이트의 석유 시설들, 그리고 이라크의 고대 문명 유적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그다드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 21세기 최첨단 기술이 도착한 순간이었거든요. 플랫폼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환호하며 기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라크 교통장관은 개통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단순히 기차가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평화와 협력 그리고 희망이 도착한 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아랍 횡단철도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3년 반의 공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두바이에서 바그다드까지 1200km가 하나의 철길로 연결된 거예요. 개통 기념 행사는 6개국을 동시에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국 순회들이 동시에 출발 신호를 보내자 6대의 아랍 열차가 동시에 각 도시를 출발했어요. 그 순간 저는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스페인 시에로의 화려한 등장과 쓸쓸한 퇴장,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좌절과 교훈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7년 현재 아랍 횡단철도는 연간 3천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놀라워서 6개국 간의 무역량이 40% 증가했고 관광객 수는 3배로 늘어났어요. 하라드 같은 작은 사막 도시들이 새로운 교통허브로 변모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기술 주권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차를 스스로 만들고 고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사미르는 이제 아랍-아프리카 철도 기술센터의 총괄 기술이사가 되었어요. 자미아는 자신만의 IT 회사를 차려 철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현지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랍 철도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더욱 발전된 아람 3세대 열차 개발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랍 기술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만의 특색과 필요를 반영한 진정한 아랍형 고속열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 횡단 철도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와 모로코에서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은 아랍-아프리카 철도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 나라의 기술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준 씨는 올해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와의 마지막 공식 회의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무드 총괄관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약속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아랍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었죠.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차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어요.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파트너십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사막 위의 철길, 그리고 그 철길 위로 달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스스로 운행한 고속열차. 그 열차의 바퀴 아래에는 단순한 설계도나 철이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의 땀과 믿음,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의 흔적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열차를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함께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12년 전의 실패를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 교훈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아랍 횡단철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기술의 중요성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협력이란 무엇인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함께 꿈꾸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웠습니다. 한국과 아랍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 기술이 아니라 함께 걷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속도보다 사람, 기술보다 함께 걷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함께 느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이렇게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